저는 결혼을 전제로 5년을 만난 사람과 상견례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말만 오가는 자리. 그날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정식 집룸, 문 닫히는 소리, 잔잔한 음악, 물잔이 반짝이고 앞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종업원이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가자 방안이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먼저 와 계셨고 인사는 깔끔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차는 편하게 가져오셨어요? 저희 엄마도 미소를 지었고 아빠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원래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자세가 반듯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시선은 상대를 향하되 지나치게 오래 마주치지 않고 음식이 몇 가지 나오고 대화도 무난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그 질문이 나오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배관공이세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한번 웃더니 말했습니다. 배관공이요? 그런 일 하는 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멈췄습니다. 남자친구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상대 어머니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앞접시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운 게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까지 하고 저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날의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편이에요. 기분 나빠도 바로 말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싸우는 걸 진짜 싫어한다. 너는 화가 나도 티가 안 난다. 맞아요. 저는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기 싫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남자친구가 애매하게 굴어도 대충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다음엔 나아지겠지. 오늘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더군요. 분위기를 지키겠다고 웃는 순간 그 무례함이 괜찮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날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으면 우리 아빠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5년을 만났습니다. 누가 봐도 무난한 연애였어요. 주말에 만나 밥 먹고 영화 보고 가끔 여행 가고 싸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비슷한 편이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착한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그렇게 말만 오가다가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날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견례를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고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미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가끔 툭 던지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며느리감 보는 눈이 까다로워졌대. 저는 웃으면서 왜? 라고 물었고 그냥 사돈될 집이 어느 정도는 기본이 있어야 한대. 그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불편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게 5년의 흐름이었어요. 뭔가 걸리면 깊게 보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상견례 사건은 그 걸리는 것들이 한 번에 터진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배관공입니다. 어머니는 늘 집을 단정히 챙기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고요. 우리 집에서 돈 이야기를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과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하다. 일은 귀천이 없다. 그 말이 그냥 교과서 같은 말 같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오셨는지 보면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배관공 일을 그냥 현장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현장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전화가 오면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새벽 2시, 3시에도요. 물이 터졌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지금 안 오면 집이 잠길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꺼내 입고 공구 가방을 챙기고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문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집안은 어두운데 현관불만 켜져 있고 아버지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크지도 않은데 그 공구 가방이 되게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손등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빠 손 왜 그래?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장갑이 젖어서 그렇지 뭐하고 웃었습니다. 장갑이 젖으면 손이 불고 손이 불면 더 잘 찢어지고 그러면 작은 상처가 금방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병원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가 습관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관은 예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곳에 더 많이 있습니다. 지하, 천장 속, 좁은 틈, 물때 낀 구석. 가끔은 악취가 나는 곳도 있고요. 아버지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나서도 집에 오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손부터 씻었습니다. 비누를 여러 번 문지르고 손톱 밑까지 솔로 문지르고 물기를 닦고 나면 그제야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작업복을 멀찍이 두었던 적이 있어요. 냄새가 싫어서요. 그걸 본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옷이 더러우면 빨면 된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건 빨아도 안 된다. 그 말이 웃긴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딱 와닿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더러웠던 건 우리 아버지 작업복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종종 놓칩니다. 아빠는 괜찮은 줄 알게 되죠. 한 번은 아버지 허리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걷는 것도 불편해 보였는데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소리를 높이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가면 하루 쉬어야 하잖아. 그 하루가 아까워.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날조차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무 표정 없이 앞접시만 바라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그날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딸 결혼 이야기 자리에서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요. 그게 더 마음을 찢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차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검정 코트를 단정히 입었고 아버지는 셔츠에 재킷을 걸쳤습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창밖만 조용히 보고 계셨어요. 저는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이 자꾸 차가워져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내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의 응원이었습니다. 저는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응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룸에 들어갔고 인사했고 앉았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은 예의 있게 웃었고 남자친구는 가운데서 열심히 분위기를 맞추려 했습니다. 따님이 참 차분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저희 애는 원래 말이 없어서요. 아드님이 듬직하네요. 애가 좀 고지식하죠?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상견례 자리 특유의 말들, 누구도 틀리지 않은 말들,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말들. 그런데 그 안전한 말이 끝나고 진짜 질문이 나왔습니다. 상대 아버님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배관공이세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되물었습니다. 배관공이요? 그 말 끝에 웃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네. 현장 다니시면서 배관 일하세요. 상대 어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면 일이 좀 힘드시겠네요? 저희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뭐 그래도 오래 하셔서 손에 익으셨죠. 그 순간 상대 아버님이 툭 던졌습니다. 그런 일 하는 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룸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느렸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손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시선을 제 쪽으로 잠깐 돌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웃음을 멈추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접시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상대 아버님은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따님은 참 반듯하네요. 보통 그런 쪽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따님은 참 말도 예쁘고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건설 쪽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배관동이라고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게 말하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숨기라는 말이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금속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때문인지 상대 부모님이 저를 봤고 남자친구도 저를 봤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 손을 슬쩍 보더니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참아라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살짝 끌리면서 소리가 났고 그 소리로 룸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잠깐 하고 입을 열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배운 게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족 위에 평생 일하신 분입니다. 그걸 숨기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저는 더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저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말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건지 당황한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팔을 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네가 해야 할 말. 남자친구는 저를 보다가 다시 부모님을 봤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잠깐만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우리 엄마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말했습니다. 추워. 코트 단단히 입어. 그 말이 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도 그 안에서 숨을 못 쉬고 있었다는 뜻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차 안에서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더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창밖만 봤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말은 그 사람 수준이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올렸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옷걸이에 재킷을 걸면서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잘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말을 얹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계속 울렸고 결국 집 앞에서 받았습니다. 남자친구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해? 그 말이 저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제가 과했다는 말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과했어. 내가 아니라 그쪽이.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기는 없었어. 그냥 말이 아기가 없으면 더 무서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더 많이 왔습니다. 문자, 전화, 그리고 지인 경로까지. 부모님이 실수했대. 사과하고 싶대.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 돼. 지인에게는 이런 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당황해서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얼어버렸다. 그 말이 더 씁쓸했습니다. 당황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렸어야 했다는 말은 결국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말렸어야죠. 그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5년인데, 결혼은 두 사람 문제인데, 부모님 말 한마디로.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온 게 문제야. 그리고 그걸 아무도 막지 않은 게 문제야.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 장면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그냥 넘겼던 것들. 남자친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안 분위기를 중요하게 봐. 저는 웃으며 집안 분위기가 뭐야?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그냥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제 카드로 먼저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왜 내 카드로 해? 라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여자가 너무 나서지 않는 게 좋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내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냥 엄마 앞에서는 좀 맞춰주자. 그때 저는 그래, 뭐 그 정도는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결혼하면 맞춰야 할 기준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방향. 그건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잘 포장된 관계가 필요하다. 체면에 맞춰서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 써야 한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창피하다. 그리고 그 창피함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집의 물기를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밤에 물 터진 집, 겨울에 동판한 집, 상가 배수 문제. 누군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집이 망가지는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숨기자고요? 그건 결국 아버지를 숨기자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면서 겪은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접 다 본 건 아니지만 가끔은 옆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고객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급하게 전화를 했는지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저씨, 죄송한데 지금 밑에 층에서 올라온다고 난리예요. 아버지는 짧게 물었습니다. 어디요? 지금 물이 어디서 새요? 밸브는 잠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머릿속에 구조를 그리는 사람처럼 질문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끊기 전에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제가 가요. 먼저 바닥에 수건 좀 깔아놔요. 그때 저는 옆에서 듣다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인가? 누군가에게는 집을 지키는 거의 응급실 같은 역할인데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말이 더 우스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결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가족 문화가 섞입니다. 그 집안의 문화는 체면이었습니다. 우리 집 문화는 존중이었습니다. 체면은 포장입니다. 존중은 바탕입니다. 포장은 바탕 위에 올려야 의미가 있는데 그 집안은 바탕을 무너뜨려 놓고 포장부터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사이에서 중립이었습니다. 중립은 공정해 보이지만 이런 문제에서 중립은 결국 강한 쪽 편이 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강한 쪽은 누구였냐고요? 말을 던지고 분위기를 지배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라고 결론 내리는 쪽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차단을 해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이 중간에서 전해주더군요. 정말로 사과하고 싶대. 부모님이 너를 오해했대. 그 집안도 체면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왔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답을 똑같이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이 무시당해도 돼? 그 질문에는 다들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러고 나면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5년을 허무하게 끝낼 거야? 그래도 사람은 고칠 수 있지 않냐?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안의 기준은 쉽게 안 바뀌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바꿀 생각이 없어. 저는 아버지에게 그날의 말을 자세히 다 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굳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그날 이후 행동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작업복을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챙겨드렸고 장갑이나 손 보호 크림 같은 걸 슬쩍 사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왜 사라고 하면 그냥 있어 하고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티를 안 냈지만 한 번은 제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손이 자주 바쁘네. 저는 그냥 이것저것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길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확인하는 방식. 이번 주말엔 아버지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백화점 가서 겨울옷 한 벌 사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치킨에 맥주 한 잔. 그리고 그냥 같이 걷고 같이 웃고 오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괜히 돈 쓰지 마. 너나 잘 챙겨. 저는 그 말에 대답할 겁니다. 오늘은 내가 옆에 있을게. 짧게요. 길게 말하면 아버지는 또 부담스러워 하실 테니까. 그리고 저는 그날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었다는 결론. 여러분이라면 그 상견례 자리에서 참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말하고 나오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도요.